여러분? 잘 쉬었어요? 출첵 좀 해볼게요.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보겠습니다. 오늘 1등으로 출첵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성준환 선생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평화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장승훈 선생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명진 선생님, 김주만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이재환 선생님, 그리고 노병로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김현중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실까요? 또 김근욱 선생님, 그리고 강호석 선생님, 강호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소라 선생님, 그리고 최석 선생님, 그리고 권순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장재현 선생님, 그리고 이태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또 김용기 선생님,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이용화 선생님,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윤섭 선생님, 허태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장은지 선생님, 김지웅 선생님,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시은 선생님 조금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시냐면 권평화 선생님, 그리고 인터넷이 조금 끊겼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시 잘 나온다고 하는데 네,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출첵을 네, 박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백복희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성함을 다 불러드렸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제가 363페이지에서 중요한 그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술술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63페이지에서 여러분 어디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또 이성, 사유, 의지를 가진 인간 일반이 정신, 곧 하나님의 현존의 현상 양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의 근거는 도대체 뭐인 거야?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신적인 정신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현상 양태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디에 있냐면 화의 원리에 있다.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몇째 줄이냐면 위에서 내려가실게요. 위에서 6번째 줄 내려가시면 어떤 대립이 아니라 어떤 그 통일성 안에 관계성 안에 놓여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화해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화해 원리가 이제 뒤에 가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문장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돌아오셔서 이 372페이지로 갈게요. 우리가 앞전에서 뭘 다뤘냐면 우리 인간 정신, 특수한 것에 대한, 특수한 정신에 대한 그걸 쭉 이제 다뤘다면 이제 무엇을 다룹니까? 민족 정신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 정신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국가로 가야겠죠? 국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세계사로 이렇게 가야겠죠? 점점 이렇게 어떤 그 단계를 밟아서 계속 진화 발전해가는 그런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 보실게요, 여러분. 1번에서 한 민족이 가진 정신. 그걸 뭐라고 한다? 민족 정신이라고 하죠. 이 민족 정신을 보편적이고 그리고 신적 정신의 현존 양태 및 현상 양태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정신. 자, 이것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민족 정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국가. 그 다음에 뭐? 세계사. 그리고 또 그 앞부분에 보면 그 국가들의 어떤 그 양식들, 드러나는 어떤 양태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예술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적 정신,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였잖아요. 그 맥락을 계속 잡고 가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373페이지로 왔어요.
거기 보시면 아래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내려오실게요.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자, 밑줄 그을 준비 되셨을까요? 그어볼게요. 민족의 의식은 정신이 자기에 대해 아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궁극적 의식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이 의식을 실현하는 재료, 그것의 토대는 바로 무엇이다? 보편적 의식. 곧 한 민족의 의식일 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일륜성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점점점 넘길게요. 314페이지인데요. 자, 정신의 행위는 자기를 공간적으로도 존재하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종교, 문화, 인륜, 관습, 예술, 국가체제, 그리고 정치적인 법들, 다양한 행위와 그리고 사건들,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민족을 이루는 거다.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문화, 인류, 관습, 인륜, 관습, 예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신적인 정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 정신은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신적 정신으로 이렇게 고양되어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신적 정신의 자기 실현으로 혹은 그 현상 양태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 거기 읽어볼게요. 따옴표한 거. 정신은 한 민족의 인륜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 생동하며 또 인륜적인 세계는 그의 진리 안에 있는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살아 생동하며 인륜적인 세계는 여러분 세계가 고정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살아 생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계속해서. 그런 인륜적인 세계, 인륜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당하지 않고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계는 그의 진리 안에 있는 무엇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정신의 실체는 무엇이다?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계사의 목적은 정신의 자유의 실현에 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겔이 세계사의 그 발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자유가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자유의 실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양을 이제 가장 아래에 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을 가장 정점에 뒀었는데 그것이 기준이 뭐였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어디냐면 맨 마지막인데요. 아래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한 민족의 특징을 구성하는 것은 민족의 자연적 특수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곧 지역적인 위치라든가 기후적인 조건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있느냐? 바로 문장이 나옵니다. 정신의 자기 전개 속에서 나타나는 종교, 학문, 예술 이렇게 다양한 삶의 영역들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민족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 거, 나타내 주는 것은 그 민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지리적인 위치가 뭐냐, 기후가 어떤 거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문이라든가 또 종교라든가 예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그 한 민족의 특징 짓는 거라는 거죠. 이 문장도 아주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민족 정신의 가장 높은 활동성은 어디에 있다? 역시 사유다. 계속해서 이 해겔은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면 철학이 신학의 위에 있다는 거야? 이런 비판도 받고 아니지. 어쨌거나 결국은 이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신학의 철학도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왔어요. 자, 한 민족 정신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사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완성하게 되고 자신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완성은 또 뭘 통해 무엇을 연결되냐면
하나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민족이 막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내리막길을 가게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럼 그 멸망하는 그 지점에서 또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민족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정점에 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산 꼭대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 변증법적인 활동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민족 정신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성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신 안에도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증법적인 활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어디 가시냐면 376페이지인데요. 이 문장도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올라가실게요. 몇 줄 올라가시냐면 7번째 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민족 정신들이 발흥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그 새로운 세계사적인 그 민족이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또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의 과정이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변증법적인 활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7페이지로 왔는데요. 이 문장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었어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이에요. 세계사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민족 혹은 세계사적 민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세계사적 인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계사적 민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적 그 민족이 한 시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서 그 아래 조금 더 보시면 세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한 특수한 민족의 자기의식은 그 당시 현존하는 보편적 정신의 발전 단계 추진이다. 이렇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의지에 반해서 다른 특수한 민족 정신들의 의지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그 지배적인 이 민족 정신이 온 시대를 이렇게 다 다스리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절대 정신의 실현이다 이렇게 그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 저자는 또 그것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37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자, 해겔의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무 하나하나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이제 생산력으로서의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민족 정신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야. 이제 블로의 말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 378페이지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 민족 정신에도 뭐가 있는 거다? 부정성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이 신적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향을 통해서 고양되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은 어떻습니까? 개인 정신과 지금 민족 정신이 같은 공명선을 지금 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현상인 국가. 이제 누굴 다룹니까? 국가를 다루고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가장 그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 국가 체제를 혹은 어떤 그 법 체제를 많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 현재 국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 띄워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의 당위성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절대정신의 실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일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부정성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늘 그 부정성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해결의 말에 대해서 오해가 좀 적어질 거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어딜 가시냐면 여러분 379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좀 읽을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국가는 정신의 내적 본질의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국가는 정신의 내적 본질의 그 현상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우리는 국가를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현상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한스킹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와 이 신적 정신, 하나님의 현상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일치가 아니라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양해서 극복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379페이지인데 거기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국가를 비교해 놓은 게 있죠. 예컨대 홉스라든가 로크라든가 루소들이 말한 그 자연 상태. 그래서 그들이 그 뭡니까? 홉스죠.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이렇게 마치 리바이어던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국가가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의 책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말하는 그 국가와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는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이 문장을 읽고 가면 좀 명쾌할 것 같아요. 자, 헤겔에 의하면 국가라고 하는 건 국가는 말이지 개인들 간의 어떤 그 협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권한을 국가에게 다 줄 테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국가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협약체가 아니라 신적 정신의 현상 양태 내지는 이 현존 양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질서에 그 속한 것이라는 거죠. 국가가 신적인 질서가 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현상으로서의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라든가 이 로크라든가 루소처럼 만일의 만일을 위한 투쟁 상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인간을 가만히 두면 안 돼.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핥히는 전쟁 상태인 거지. 그래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는 모든 걸 다 국가에 맡겨. 그래서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라면 헤겔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적 어떤 그 현상의 하나의 양태가 바로 국가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380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헤겔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그 근대에서 이렇게 탈근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을 헤겔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 헤겔로 보는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관계성이거든요.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헤겔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을 자신의 계기들로 가진 유기적 전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유기적인 전체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얽혀 있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하는 말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자, 국가는 개인들을 위해 있는 세계정신의 특수한 규정이며 세계정신, 곧 하나님의 본질의 나타남, 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다가 밑줄을 딱 그은 다음에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그 독재 정치 같은 그런 게 막 떠오르지 않나요? 마치 인간은 우리 개인의 어떤 그 특수성, 어떤 싱글레리티는 하나도 없어. 다 그 보편에 다 우리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인은 없고 오로지 국가만 있는 거야. 마치 개인은 국가의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데 헤겔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죠. 또 그는 이 국가 체제에 대해서 특히나 그 법 철학에서 상당히 그 양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지평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가 단순히 국가를 이렇게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라 어떤 그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런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정성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어떤 그 등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또 신적인 정신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380페이지 4번인데요. 자, 국가를 절대화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당연히 우리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줄도 내려가시면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한에서 하나님의 현존 양태일 수 있다. 세계사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들레지의 천계고원을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쟁기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전쟁기계가 뭐냐면 실제로 막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기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그 국가 체제, 어떤 법 체제가 있을 때 그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의롭지 않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그 법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어떤 그 정의 실현을 하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그 의식을 혹은 우리의 판단력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맞서서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턴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쟁 기계를 말하는데, 자, 그런 사유도 있는가 하면 그 사유를 가지고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두려워지는 거죠. 개인은 절대로 국가 체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입법화시킨 그런 법 체제에 대해서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의심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뭔가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다른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두려움도 막 들 것 같고 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자, 헤겔은 또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우리의 그 불안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쭉 넘길게요. 381페이지인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끝에 보면 국가 없는 역사를 생각할 수 없어. 이런 점에서 역사 철학은 국가 중심의 역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 헤겔의 역사 철학은 이런 식으로 계속 헤겔의 역사 철학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저자는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국가 체제가 이렇게 형성되기 그 전에 국가로서의 그 어떤 규모를 갖추기 그 전에 어떤 그 법 체제를 갖추기 전에 그 단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인디언들이라든가 그들은 그 역사에 이렇게 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난 동의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구나.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382페이지에서 저자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인데요. 역사에 대한 기록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관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 철학에 등장하려면 최소한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역사는 무엇입니까? 기록에 의한 것이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국가 체제가 아닌 거야.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어. 역사가 없어. 이렇게 밀쳐내 버리는 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세계사에서 이들의 삶에 세계를 배제하고 또 망각의 세계에 파묻어 버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비록 이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세계사에 속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 헤겔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또 383페이지예요. 자, 여기에서도 국가에 대해서 이 헤겔이 막 무지막지한 힘을 막 실어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좀 가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이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왜 헤겔이 이 국가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린 조금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배경을 좀 알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가 처해있던, 그가 살고 있던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국가가 그 엄청난 그 풍파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반성적인 혹은 어떤 그
부정성을 이렇게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에서 국가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국가를 이렇게 절대화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384페이지인데요. 이 문장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겠죠. 자, 어디냐면요. 아래에서 6번째 줄인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밑줄 긋습니다. 자연의 세계도 정신의 현존 양태, 내지는 현상 양태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우리 인간 정신이랑 그 다음에 신적 정신이랑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다.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 부정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고양시켜서 그 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 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 자, 문장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고요.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연은 그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태들의 부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건 어떻다? 맨날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해결에게 있어서 그 자연 철학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가시면 정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국가의 삶의 영역들. 자, 국가의 삶의 영역들 세 가지 뭘 다루겠습니까? 예술 다루겠죠? 종교 다루겠죠? 맨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뭘 다루겠어요? 종교를 다루겠죠? 철학을 다루겠죠? 그래서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그 정신의 세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개인의 의식과 사유, 인륜, 관습, 가족, 법, 정치, 산업, 상업, 종교, 예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국가의 삶을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388페이지 가시면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나오겠죠? 뭘까요?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다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입니다. 국가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한 유기체에 속한 지체들이다. 앞줄 딱 그어주세요. 그래서 한 유기체에 속한 지체들이다. 한 유기체가 뭐가 되겠어요? 신적 정신, 절대 정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다 지체들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예시가 또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꽃을 이야기할 때 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꽃잎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그 안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뭘 이루는 거죠? 꽃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삶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88페이지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국가의 삶을 구성하는 그런 영역 중에서 종교, 예술, 철학이 있는데 그것들은 두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예술과 철학은 주관적 정신의 영역과 객관적 정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디에 속하는 거다? 절대 정신에 속하는 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해겔의 그 미학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교, 예술, 철학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절대 정신에 속하는 영역이다. 자,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정신, 곧 한 하나님의 활동. 그것들의 뭐다? 생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이 절대자를 감성적 표상의 형식으로 나타낸다면 중요한 키워드예요. 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성적인 표상이다. 누구를? 절대자를 이렇게 표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학은 어떻게 하고 있다? 미학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미학적인 환상과 그 다음에 상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은 어떻게 하죠? 사유. 동그라미, 그래서 사상과 순수 개념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예술은 다 절대 정신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현상 양태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인데요. 이 문장도 아주 아름다웠어요. 미학, 곧 아름다운 예술의 왕국은 결국은 뭐다? 절대 정신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술은 종교와 철학과 동일한 원리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그 같은 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같은 원리가 뭐죠?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넘길게요.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면 391페이지인데요. 저는 여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요. 39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가장 좋은 국가체제는 가장 많은 자유가 있는 국가라면 또 국가체제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다?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어떻습니까? 앞부분에서는 개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어떤 그 도구와 수단화 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들렸다면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이렇게 보장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많이 이렇게 실현되는 게 좋은 국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되는 것, 곧 개념의 계기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체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시면 이 세계사를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아주 재밌었어요.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국가의 삶의 전체성이 은폐된 상태에 있고 또 국가 내 다양한 단체들이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가시면 이 단위체들과 이 개인들이 이제 조금씩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거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이 단위체들하고 이 개인들이 그들의 이제 독자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세계사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392페이지인데요. 거기 4번에 보시면 국가체제에 대한 해결의 생각도 역시나 어떻다? 양면성을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마치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기고 국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392페이지에서 맨 아래쪽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었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국가 체제를 보다 더 이성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유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국가의 어떤 그 통치자들의 어떤 마인드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필연적인 권력의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에 가면 이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들려지고 있는데 해결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지와 개인의 주관적 의지의 화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화해를 하는 그런 그 개인들이 국가 통치자들이 만든 국가 체제에 이렇게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법 질서가 필요한 거고 이 법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잘 지켜질 때 그때 이제 그 국가가 이 저자에 따르면 이 전체의 그 흐름에 따르면 어떤 절대 정신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 있냐면 393페이지고요. 아래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5번째 줄 올라가 보실게요. 찾았을까요?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복종을 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 가운데 존재하고 또 그는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주관적 의지가 법에 복종할 때 자유와 필연성의 대립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마치 또 인간의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자유라고 하는 건 법을 잘 지킬 때에만 가능해지는 거야가 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국가가 잘 이렇게 국가가 이 국민을 혹은 이 사회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법 질서를 만들고 그 법 질서가 우리 인간의 삶을
보호해주고 혹은 어떤 편리하게 혹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보호장치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우리 개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감시하고 감독하고 막 그런 또 시스템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푸코가 지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해겔은 여기에서 우리 개인이 그 법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고 그럴 때 국가와 개인의 화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39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질문이 이제 또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럼 법 질서를 너무나 이렇게 절대화하는 거 아니야? 법을 너무 절대화해서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간의 자유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경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대두가 될 텐데.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39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국가의 기초로서의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결국은 종교가 이렇게 나아갈 방향과 똑같은 거야. 종교가 그 어떤 목적으로 삼는 것과 국가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다르지 않아.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믿어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엉뚱한 걸 바란다거나 혹은 막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닌 거야. 가장 진리에 적합한, 진리에 근접한 그런 것들, 어떤 신적 정신이 드러나는 혹은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마치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 395페이지에서 첫 번째 줄인데요. 국가의 기초가 되는 영역은 종교다. 이제 해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인데요. 종교의 진리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다? 국가의 정신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겔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진리, 곧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뭐냐? 우리 물어봐야겠죠. 그래야 그 국가가 나가는 방향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어디에 그 키워드들이 있느냐면 바로 첫 번째 성육신에 근거하고 있다. 성육신에 게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문장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한 줄 한 줄 꾹꾹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될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인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육을 취하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춘다. 이름하여 뭡니까 여러분? 케노시스죠 지금. 하나님 인간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벌과 멸망과 그리고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인간에게 자기의 것, 곧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인간에게 속한 것의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로써 인간에게 이제 구원이 주어지게 됐고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또 가장 낮은 자는 세계의 가장 높은 자가 되면서 이로써 세계사에서 혁명적인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사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한마디로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그 본성과 신적인 본성의 통일성. 이게 바로 뭐다?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적인 것, 신적인 본성, 도대체 어떤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이런 것들의 통일성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육신 안에서 게시되어진다는 거죠. 또 이때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 두 번째 줄 바로 나옵니다. 혼합도 아니고 합일이나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일성 안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구별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이 자신의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야 되죠. 그 부정을 통해서 그 신적인 것으로 지양 내지는 고양되어 가는 거, 그런 변증법적인 원리가 바로 이 성육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원리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표상으로 나타내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 변증법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모순이죠. 모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순은 다른 말로 뭐다? 부정적인 것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요. 이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부정해서 극복하고 지양하고 고양하는 거, 고양대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인 활동성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39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저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에 밑줄을 그었어요.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정신의 절대 개념을 그의 원리로 가진다면 이 개념을 통해서 그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곧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곧 자기 실현일 텐데 그 자기 실현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신적인 정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의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겔은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칸트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398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밑줄만 좀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해겔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가 표상하는 정신,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별도 2개쯤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냐면요. 399페이지인데요. 전 이 문장도 재밌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5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간이 그 자체에 있어서 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국가 체제는 물론 종교에서도 미몽 속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야. 너네는 말이지 어떤 그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적 정신의 어떤 그 실현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이렇게 꾸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해겔에 따르면 기독교는 뭐다? 정신의 절대 개념을 어떻게 한다? 원리로 한다. 밑줄 딱 긋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쭉 넘기겠습니다. 드디어 400페이지인데요. 종교, 예술, 철학. 이것은 결국 국가의 내적인 일치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저는 이 문장만 좀 밑줄 긋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디냐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 밑줄 긋을게요. 첫 번째 줄인데 자, 이 모든 삶의 현실들, 예컨대 종교, 예술, 철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정신의 계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본 줄기의 가지들, 또 한 뿌리의 갈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외적으로는 서로 상이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한 공통된 정신의 현실들로서 그 시대의 정신을 공통된 뿌리로 갖고 있다. 그 공통된 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절대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401페이지에서 이거를 그림처럼 그 이미지로 이렇게 확 그릴 수 있게 표현한 문장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한 나무에 속한 가지들이다. 누가? 무엇이? 종교, 예술, 철학이. 그런 얘기인 거죠. 국가의 모든 현실은 이 국가와 함께 하나의 정신적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가 이제 꽃을 가지고 설명하고 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읽어보시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종교랑 그 다음에 예술이랑 또 철학이랑 다 같이 신적 정신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야.
사유의 어떤 그 보편적인 자리, 어떤 그 미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하나의 어떤 내적인 통일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쭉쭉 넘길 거예요, 여러분. 자, 어디까지 넘기시냐면 405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줄에 국가와 종교는 동일한 공동의 원리를 가진다. 자, 공동의 원리를 가진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적인 정신.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종교와 국가가 동일한 거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406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밑줄 긋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형식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밑줄 딱 그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넘길게요, 여러분. 저는 409페이지까지 갔어요. 거기서 보시면 3번에서 철학과 국가의 일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철학과 국가의 일치 이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거다? 신적 정신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문장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서요. 한 번 더 강조하는 문장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 자, 밑줄 그을 준비 되셨죠, 여러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예술, 철학, 국가체제, 그리고 국가의 법체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정신이 키워드겠죠? 정신이라고 하는 한 나무에 뭐다? 속하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시나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고 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들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한 나무 전체는 바로 뭐다? 정신인 거고 정신의 여러 가지 가지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체제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어떤 그 신적인 현상 양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바로 보시면 정신의 동일한 원리 바로 뭐다? 그 신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다? 그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길게요. 저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그 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쭉 넘겨서 화의 원리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 쭉 넘기시냐면 여러분 쭉 넘겨서 한 문장에서 여기 한 번 더 멈추고 가실게요. 425페이지예요. 425페이지 찾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요것만 좀 밑줄 긋고 갈게요. 헤겔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통일성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어떤 그 수직 구조 이런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성 안에 같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나무가 있을 때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잎사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예컨대 나무에게 있어 그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그 열매가 맺게 되면 거기서 또 씨앗이 들어있어서 그 씨앗이 또 다음에 싹을 트게 하는 그런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헤겔의 그 사유가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인륜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다뤄야 되는데 425페이지에요, 여러분. 425페이지에서 맨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읽어볼게요. 자, 개인의 주관적 의지가 보편적인 것을 이루는 현존하는 현실적 삶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편적인 의지가 있고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헤겔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다? 인륜성에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넘기시냐면 431페이지까지 왔어요. 자, 넘겨보셨을까요? 431페이지. 자, 드디어 이 3부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정신과 세계의 절대적 화해의 원리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세계가 동일하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서로 대립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죠?
서로 어떤 그 화해 원리를 통해서 통일성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또한 어떤 그 변제법적인 활동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고양을 통해 고양되어 가고 지향을 통해 고양되어 가는 그래서 신적 정신에 이렇게 그 실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국가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인데요. 자, 정신적 세계를 이룬다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삶의 현실이 결국은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를 이루는 거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국가는 개인의 의지, 그 다음에 신적 정신의 보편적 의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서로 그 유기적인 어떤 통일성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일륜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겔의 관심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 안에 문장 보시면 해겔 철학의 한 가지 관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세계의 절대적인 화해 원리에 있다. 자, 그 절대적인 화해 원리 속에서 이 국가가 이렇게 그 신적인 정신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신적 정신이 이렇게 이 실현을 이루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433페이지까지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왜 도대체 이 절대적인 화해 원리를 해결을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칸트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해겔이 칸트를 비판한 지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원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을 저쪽에 있는 저렇게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마치 이신론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겔의 역사 철학은 뭐다? 신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화해 원리가 끝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어디냐면 433페이지에서 지금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 지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435페이지에서 이제 해겔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이원화된 그런 이 세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화해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43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이에요. 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해겔은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발견한다. 밑줄 딱 긋고 넘어가실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37페이지에서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인데 해겔은 화해의 더 깊은 근거를 어디 찾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줄 긋고 가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자, 해겔이 말하고 있는 그 화해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우리 확인하고 가야겠죠? 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441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해겔이 뜻하는 화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무엇이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해겔이 말하는 화해의 원리는 불의한 세계 현실과 정신의 세계의 동일성을 뜻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비이성적인 세계를 이성적인 세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 거란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해석을 하는데요. 자, 비이성적인 세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 동일성이 이데올로기의 본질이고 사회 필연적인 거짓의 본질이다. 존재하는 것의 해결적 정당화의 비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겔은 절대적인 것과 제약된 것, 하나님과 세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제약된 것에 절대적인 것에 허상을 부여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해겔을. 자, 그러면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아도르노가 말이지 해겔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타당하지 않아.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문장인데요. 자, 하지만 아도르노의 이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이지 해겔이 말하고 있는 화해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겔이 말하고 있는 화해 내지는 통일성의 뜻은
동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밑줄 그으셔야겠죠, 여러분? 통일성과 동일성이 같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세 번째 줄인데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무분별한 그런 그 동일시의 그런 통일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없는 일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앞에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구체적인 통일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추상적인 통일성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42페이지에서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저자는 이 화의 원리를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법적인 활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구체적인 통일성이란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구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에 부정적인 것, 이것을 부정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이성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고양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 그게 바로 화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겔이 말하는 그 화의 원리는 무엇이구나. 변증법적인 활동성을 통해서 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이 절대정신이 실현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4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문장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해겔이 말하는 화해는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타자인 대상 세계의 현실로 현존하면서, 중요한 키워드죠. 이 대상 세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부정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이 현실을 하나님 자신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치하게 하는 거. 일치하는 진리의 세계로 고양하는 활동 내지 운동이다. 꽝꽝꽝. 이렇게 해서 화의 뜻을 마쳤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3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3부도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재확립될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5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